최화영이 드림호텔 회장석에 앉아 승리를 선언하려는 순간 의식을 잃고 누워있던 마대창 회장의 목소리가 회의장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마대창은 병원에서 눈을 뜬 뒤에도 한동안 자신이 깨어났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나 알리지 않았는데요. 최화영이 자신을 의식불명으로 만든 뒤 드림의 인감과 의결권을 빼앗으려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대창은 가장 먼저 정숙희를 찾았습니다. 정숙희는 마은혜라는 자신의 진짜 이름을 되찾았지만 이미 딸 마서린을 잃은 뒤였습니다. 마대창은 침대 곁에 앉은 정숙희의 손을 붙잡고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은혜야, 아버지가 너무 늦었다. 정숙희는 그 한마디를 듣자 참아왔던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났다는 기쁨보다 설린이를 살리지 못했다는 슬픔이 먼저 밀려왔는데요. 정숙희는 마대창에게 따져 묻고 싶은 말이 많았습니다. 왜 자신의 존재를 더 일찍 알아보지 못했는지, 왜 최화영이 가족의 이름을 뒤틀고 드림을 마음대로 흔들게 두었는지, 왜 설린이가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막지 못했는지 원망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대창의 떨리는 손을 보자 정숙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대창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정숙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최화영은 오래전부터 드림의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왔습니다. 마대창이 의식을 잃기 전에는 인감과 법무관리 권한을 빼돌렸고 마서린의 죽음과 관련된 자료가 드러나자 수사기관 안의 뒷배를 움직여 수사정보를 먼저 받아봤습니다. 최화영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나오면 이강혁에게 처리하도록 지시했고 이강혁은 최화영의 곁을 지키면서도 마지막 순간 진짜 스패너를 따로 숨겨두었습니다. 마대창은 최화영이 정숙희를 살인 미수범으로 만들려 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마대창이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기 전 병실에서 최화영과 수사기관 내부 인물이 나누는 대화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최화영은 정숙희가 설린이의 죽음 때문에 자신을 찾아오도록 일부러 자극했고 어디 죽여봐라는 말로 정숙희의 분노를 폭발시킨 뒤 목을 조르는 장면만 남기려고 했습니다. 마대창은 몸을 움직일 수 없었지만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최화영이 정숙희를 제거하면 마대창의 가족 대표 권한이 약해지고 자신이 드림을 장악하기 쉬워진다고 말하는 것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마대창은 정숙희에게 최화영을 당장 찾아가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번에는 화영이가 만든 판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아버지가 직접 끝내겠다. 정숙희는 설린이 생각에 다시 분노가 치밀었지만 이번만큼은 감정을 눌렀습니다. 최화영의 목을 조르던 순간 자신이 얼마나 쉽게 이용당했는지 이미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정숙희는 오장미와 오태평에게도 마대창이 깨어났다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오장미는 처음에는 어머니가 자신에게까지 비밀을 만든다는 사실에 서운함을 느꼈지만 강백호의 설명을 듣고 곧 이해했습니다. 최화영이 마대창의 회복을 알게 되는 순간 병원 기록을 조작하거나 다시 손을 쓸 가능성이 컸습니다. 강백호는 마대창의 진술을 법적으로 남기기 위해 담당 의사와 공증인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마대창은 최화영이 저지른 잘못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최화영이 마서린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없애려고 했던 일, 진짜 스패너 대신 가짜 물건을 내세워 수사를 흐리려 했던 일, 수사 정보를 돈으로 사들인 일, 마대창의 인감과 권한을 사용해 드림의 자산을 빼돌린 일, 3억 원의 리베이트를 요구하며 10% 지분을 손에 넣으려 한 일까지 빠짐없이 말했습니다. 마동석도 병원으로 불려왔습니다. 마틴 장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와 최화영의 자금줄을 압박하던 마동석은 마대창 앞에서 쉽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마대창은 마동석에게 정숙희와 오장미를 지켜달라고 부탁했지만 마동석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지키는다는 말로 또 혼자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은혜와 장미가 선택하는 길을 옆에서 함께 가겠습니다. 정숙희는 그 말을 듣고 마동석을 바라봤습니다. 돌아온 남편을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마동석이 예전처럼 자신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진실을 숨기지는 않겠다는 마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장미도 아버지 마동석이 마틴장의 힘을 이용해 최화영에게 복수하는 데만 몰두하지 않고 가족의 선택을 존중하려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마대창은 드림호텔 창림,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까지 자신의 회복을 비밀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화영은 그날 마대창이 의식을 잃은 상태라는 점을 이용해 드림의 임시 대표 자리에 오르고 10% 지분과 외부 투자금까지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 마틴장에게 드림호텔을 매각하는 척하면서 알짜 자산을 다른 법인으로 빼돌리고 껍데기만 남은 회사를 넘기려는 계획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마동석은 최화영의 계획을 알고도 일부러 계약 협상을 계속했습니다. 최화영이 스스로 리베이트와 자산 빼돌리기를 지시하는 자료를 남기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오장미는 드림 내부 직원들에게 접근해 최화영이 결제한 자산 이동 목록을 확보했고 강백호는 이 목록을 마대창의 진술과 대조했습니다. 서류마다 마대창의 인감이 찍혀 있었지만 사용된 날짜에는 마대창이 의식불명 상태였습니다. 최화영이 권한 없이 인감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강혁은 가장 늦게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진짜 스패너가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마대창 앞에 섰습니다. 이강혁은 오랫동안 채화영의 오른팔이자 그림자처럼 살아왔습니다. 채화영이 시키는 일을 처리하면서도 자신은 직접 손을 더럽히지 않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설린이가 죽고 정숙희가 살인 미수범으로 몰리고 강준호까지 채화영의 방패로 이용되는 모습을 본 뒤 더는 자신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이강혁은 마대창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더 일찍 멈췄어야 했습니다. 마대창은 이강혁을 용서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나한테 할 게 아니다. 설인이와 은혜, 장미 그리고 준호한테 해야 한다. 이강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준호라는 이름이 나오자 얼굴이 무너졌는데요. 이강혁은 강준호를 자신의 아들로 생각하며 지키고 싶어 했지만 정작 강준호가 가장 견디기 힘든 세상을 만드는데 자신도 힘을 보태왔습니다. 강백호는 이강혁에게 진짜 스패너를 넘기는 것만으로 책임이 끝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기관 내부 뒷배에게 돈이 전달된 과정과 채화영의 지시를 모두 진술해야 했습니다. 이강혁은 자신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진술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채화영은 이강혁의 움직임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강혁이 예전처럼 자신의 지시에 즉시 반응하지 않았고 강준호도 채화영의 전화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채화영은 이강혁을 사무실로 불러 마지막으로 떠봤습니다. 진짜 스패너 정말 없어진 거 맞아? 이강혁은 채화영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표님이 없앴다고 믿으신다면 없는 겁니다. 채화영은 그 대답을 듣고 웃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강혁아, 너 나 배신하면 준호도 끝이야. 이강혁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채화영은 여전히 강준호를 가장 강력한 협박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강혁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준호를 위해서라도 대표님을 멈춰야겠습니다. 채화영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채화영은 그 순간 이강혁이 진짜 스패너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곧바로 수사기관 내부 인물에게 연락해 이강혁의 동선을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강백호는 이미 그 인물의 통화 기록과 자금 흐름을 확보해 긴급 체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창립 주주총회 당일 채화영은 드림호텔 회의장 가장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한영자와 강남봉도 소식을 듣고 회의장 밖에 와 있었습니다. 한영자는 채화영이 또다시 드림을 차지하려 한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강남봉은 자신이 과거에 외면한 일들이 결국 이렇게 커졌다는 죄책감으로 굳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태평은 정숙희 곁을 지키면서도 계속 출입구를 살폈습니다. 채화영이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채화영은 주주들 앞에서 마대창의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며 경영 공백을 막기 위해 자신이 임시 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마틴 장 측과의 투자 계약을 공개하면서 자신이 드림을 살릴 유일한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3억 원 리베이트와 10% 지분을 둘러싼 위험한 조항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마동석은 마틴 장 자격으로 회의장에 들어왔습니다. 채화영은 마동석을 보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국 드림을 사고 싶어서 오셨군요. 마동석은 채화영의 앞에 서서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드림을 사러 온 게 아닙니다. 당신이 훔쳐간 걸 돌려놓으러 왔습니다. 채화영은 비웃었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장 화면이 켜졌고 병원 침대에 앉아있는 마대창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채화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마대창은 또렷한 목소리로 주주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나는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채화영에게 드림의 경영권도 인감 사용 권한도 재산을 처분할 권한도 준 적이 없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채화영은 영상이 조작됐다고 소리쳤지만 회의장 뒤편 문이 열리면서 마대창이 휠체어를 탄 채 직접 들어왔습니다. 정숙희와 오장미가 양옆을 지켰고 강백호가 공증된 진술서와 증거 목록을 들고 뒤따랐습니다. 마대창은 채화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화영아, 내가 내 병실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다 들었다. 채화영은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회장님, 지금 몸이 온전하지 않으셔서 잘못 기억하시는 겁니다. 마대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은혜를 살인 미수범으로 만들면 내 가족이 무너지고 그 틈에 드림을 가져갈 수 있다고 했지. 설인이 사건의 수사 정보도 내가 돈을 주고 먼저 받아봤다. 내 인감도 내가 훔쳐갔다. 정숙희는 마대창 뒤에서 채화영을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설린이 이름만 들어도 달려들었겠지만 이번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숙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내 목을 조른 책임을 피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너도 우리 설린이에게 한 일과 아버지에게 한 일을 전부 책임져. 채화영은 정숙희의 침착함을 보며 더 불안해졌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정숙희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의 정숙희는 채화영이 아무리 자극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장미는 드림 자산이 다른 법인으로 빠져나간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마동석은 최화영이 요구한 3억 원 리베이트 녹취를 재생했습니다. 강백호는 진짜 스패너 감정서와 이강혁의 진술서, 수사기관 내부 뒷배에게 돈이 전달된 계좌 자료를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최화영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이강혁이 꾸민 일이에요. 나를 배신하고 자기 죄를 덮으려고 만든 겁니다. 그때 이강혁이 회의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강혁은 최화영을 보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곁을 지킨 사람을 자기 손으로 무너뜨리러 왔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는데요. 하지만 이강혁 뒤에는 강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강준호는 어머니 최화영과 아버지 이강혁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최화영은 강준호가 나타나자 처음으로 흔들리는 표정을 보였습니다. 준호야, 엄마한테 와. 강준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해줘. 이 사람들이 엄마를 모함하는 거라고 말해. 강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강준호는 최화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가 수갑을 차는 모습을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화영이 저지른 일을 모두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 최화영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강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너까지 엄마를 버리는 거야? 강준호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를 버리는 게 아니야. 엄마가 죄를 멈추게 하는 거야. 엄마를 사랑한다고 해서 설린이에게 일어난 일도 정숙희 씨가 누명을 쓴 일도 모른 척할 수는 없어. 이강혁은 강준호의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화영은 이강혁에게 소리쳤습니다. 강혁아, 내가 준호한테 무슨 말을 한 거야? 이강혁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직접 보고 판단한 겁니다. 최화영은 이강혁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경찰들이 회의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강백호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최화영의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됐고 수사기관 내부 뒷배도 먼저 체포된 뒤 최화영의 지시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최화영에게 특정경제범죄, 증거인멸, 공무상 비밀누설 교사, 사문서 위조, 업무상 횡령, 마서린 사건 관련 혐의를 고지했습니다. 최화영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회의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강준호는 눈앞에서 어머니가 체포되는 모습을 보며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최화영은 경찰에게 끌려가면서도 강준호만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엄마 좀 봐. 엄마 혼자 두지 마. 강준호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가고 싶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장민은 그런 강준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최화영의 죄와 강준호의 슬픔은 다른 문제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강혁 역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최화영을 멈추기 위해 증거를 내놓았지만 실제로 수갑이 채워진 모습을 보자 오랫동안 묻어둔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이강혁은 최화영을 사랑했고 미워했으며 두려워했습니다. 최화영의 곁에 있으면서 자신도 권력과 거짓말에 기대어 살아왔습니다. 이제 최화영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도해야 할지 붙잡아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최화영은 이강혁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너는 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강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나를 팔았어? 이강혁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판 게 아닙니다. 더 늦기 전에 멈춘 겁니다. 나도 내가 한 일에 대한 벌을 받겠습니다. 최화영은 비웃으려 했지만 입술이 떨렸습니다. 강준호가 자신에게 다가오지 않는 모습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최화영은 끝까지 강준호를 불렀지만 경찰은 그녀를 회의장 밖으로 데려갔습니다. 정숙희는 최화영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설린이가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느꼈습니다. 복수가 끝나면 마음이 시원해질 줄 알았지만 가슴 한가운데에는 여전히 딸의 빈자리가 남았습니다. 마동석이 정숙희 곁에 다가왔지만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정숙희는 스스로 마동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설린이한테 가요. 그날 저녁 가족들은 마서린의 납골 땅을 찾았습니다. 정숙희와 마동석, 오장미, 오태평, 마대창, 강백호가 설린이 앞에 섰습니다. 마대창은 손녀의 사진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설이나 할아버지가 너무 늦었다. 오장미는 설린이에게 최화영이 체포됐다고 말하면서도 승리했다는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 설린이가 바라던 것은 누군가의 파멸이 아니라 진실이었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이강혁도 자진 출석했습니다. 이강혁은 진짜 스패너를 숨겨온 이유와 최화영의 지시에 따랐던 일들을 모두 진술했습니다. 강준호는 아버지 이강혁이 수사기관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이강혁은 강준호에게 다가가 아버지라고 불러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너는 우리처럼 살지 마라. 강준호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하다가 말했습니다. 벌 받고 나오세요. 도망치지 말고요. 이강혁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받아준 것은 아니었지만 다시 살아갈 기회를 완전히 닫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재판에서 최화영은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마대창의 진술, 마동석의 리베이트 녹취, 오장미가 확보한 자산 이동 자료, 강백호가 제출한 법적 증거, 이강혁의 진술, 진짜 스패너 감정 결과가 차례로 이어지면서 더는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수사기관 내부 뒷배도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최화영에게 돈을 받고 수사정보를 넘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최화영은 마지막 진술에서 자신이 드림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대창이 무능했고 마동석이 돌아와 회사를 빼앗으려 했으며 정숙희와 오장미가 갑자기 가족 자리를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드림을 지킨다는 명분이 사람의 생명과 진실을 훼손할 권리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준호는 방청석에서 최화영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화영이 자신을 사랑했다는 사실까지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선고가 내려진 뒤 최화영은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나가면서 강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강준호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울면서도 최화영의 시선을 받아냈습니다. 엄마, 벌 받고 나와. 그때는 거짓말하지 말고 만나. 최화영의 얼굴이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권력과 돈을 잃는 순간에도 울지 않던 최화영은 강준호의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끝까지 붙잡고 싶었던 아들이 더는 자신의 거짓말에 끌려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른 뒤 마대창은 드림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마동석은 마 팀장의 자금으로 드림을 차지하지 않고 불법으로 빠져나간 자산을 되돌리는데 힘을 보탰습니다. 정숙희는 마은혜라는 이름을 되찾았지만 정숙희로 살아온 시간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장미는 설린이의 이름으로 피해자 지원 재단을 만들었고 강백호는 법률 지원을 맡았습니다. 오태평은 가족을 지키겠다는 말보다 가족의 선택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한영자는 여전히 큰 소리로 모두를 챙겼고 강남봉은 과거의 침묵을 반성하며 강백호를 도왔습니다. 마서린의 첫 기일 가족들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빈자리 하나가 여전히 아팠지만 더는 누구도 설린이의 이름을 숨기거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마대창은 정숙희와 오장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건 설린이가 진실을 남겨줬기 때문이다. 정숙희는 설린이의 사진 앞에 흰 꽃을 놓았습니다. 설린아, 엄마가 이제는 분노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게. 내 언니 장미와 내 아빠 동석 씨, 할아버지와 함께 제대로 살아갈게. 그날 강준호도 멀리서 꽃 한 송이를 놓고 돌아섰습니다. 오장미는 강준호를 붙잡지 않았지만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강준호는 최화영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최화영의 죄와는 다른 삶을 선택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드림호텔의 불이 다시 켜진 밤 정숙희와 마동석은 설린이의 사진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섰습니다. 최화영은 체포됐고 이강혁도 자신의 죄를 인정했지만 진짜 마지막은 누군가의 몰락이 아니었습니다. 거짓으로 뒤틀린 이름을 되찾고 남겨진 사람들이 서로를 소유하지 않은 채 곁을 지키는 순간이 진짜 결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림호텔 현관에 걸린 새로운 명패 아래에는 마서린의 이름으로 만든 작은 문장이 새겨졌습니다. 진실은 가장 늦게 오는 것 같아도 끝내 첫 번째 자리를 되찾는다.